임상심리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인입니다. 이번 강의는 챕터 1의 5번 객관적 보고형 검사의 장단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심리검사가 투사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객관적 보고형 검사다. 요거의 장단점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 보고 검사의 이제 장단점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결국에 투사적 검사와 비교해 봐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장단점들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그죠? 투사적 검사, 투사적 검사와 비교해서 살펴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객관 검사 그리고 투사적 검사. 이것의 장단점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 장단점을 확인해 보자. 객관적 검사 우리 대표적으로 MMPI 있었습니다. MMPI. 투사적 검사 대표적으로 로샤 검사 있습니다. 이 검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여러분들이 좀 떠올리시면서 객관적 검사는 MMPI처럼 1점, 2점 점수로 체크한다. 그래서 나중에 총점을 평가하는 것이죠. 투사적 검사는 그 잉크 반점 같이 모호한 자극을 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 객관 검사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객관 검사 그냥 1번, 2번 체크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실시가 간편하죠. 실시, 해석, 간편하다. 이러한 MMPI 검사는 검사하고 나서 코딩만 하면 결과치가 점수로 그냥 제대로 딱 나오는 거죠. 그래프로 쫙 나오고 뭔가 굉장히 좀 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임상심리사가 하기 좀 편하게 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표들도 워낙에 좀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연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 자체로 바로 내담자한테 해석해 줄 수 있는 실시와 해석이 굉장히 간편하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표준화 검사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타당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 신뢰도 타당도가 높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객관도가 높다. 객관성이 높다. 객관성이 높다는 것은 규준 집단이 마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상대적인 비교가. 그래서 객관적이다. 이 내담자의 지금 현재의 기능을 전체 규준에 봤을 때 평균인지 아니면 이상점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객관적이다. 왜냐하면 규준 집단을 통해서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 단점은 무엇일까요? 단점. 검사를 하는데 내담자가 질문에 대해서 다른 대답을 하고 싶어도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왜?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게 돼 있기 때문에. 또 PAI 같은 경우도 0점, 1점, 2점, 3점 0, 1, 2, 3으로만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이거 아니고 0, 1, 2, 3 그 예, 아니요 이런 거 말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 하고 싶은데 라고 해도 답변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다양한 반응은 제약적이다. 제한적이다. 다양한 반응이 안 나온다. 0 아니면 1, 그죠? 예 아니면 아니요. 또는 0점 아니면 3점. 이렇게밖에는 이제 체크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다양한 반응이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바람직성.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문항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좀 내가 실제로는 그렇더라도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네. 보통 5점 척도 매우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런 5점 리커트 척도를 많이 쓰는데 이런 척도를 쓰면 보통 이제 3점에다가 다 보통입니다 라고 그냥 체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향성을 따르는 이런 오류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 세 번째로 방어가 가능해진다. 예,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의 어떤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가 가능해지죠. 또 뭐 이것과 이제 반응이 이제 제한적이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항에 대해서도 제약이 있다. 왜냐하면 그 문항 자체가 텍스트로 읽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엇을 물어보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기 때문에 제약이 있는 것이죠. 네, 이러한 제한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투사적 검사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이 단점이 여기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다양한 그리고 독특한 반응이 나타난다. 네. 다양하고 독특한 반응이 나타나야 내담자의 정말 그죠? 제대로 된 성격을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사적 검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다양한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방어가 어렵다. 방어가 어렵다. 왜냐하면 내담자한테 요구되는 것은 로샤 검사 같은 경우에 그 모호한 자극에서 보이는 것을 그냥 얘기하는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임상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담자는 이게 뭐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어떤 걸 평가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방어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무의식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앞에 강의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객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의식적인 수준의 기능들을 평가한다면 투사 검사에서는 심층적인 내용들을 좀 다룬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무의식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투사적 검사가 좀 필요할 수 있겠다. 단점, 이 객관 검사의 장점이 투사 검사의 단점이 되겠죠. 첫 번째, 네, 신뢰도 타당도 낮다. 이것은 객관적 검사에 비해서 그렇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해석. 이 해석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훈련이나 임상 경험이 이 검사자가 이것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이나 임상 경험이 풍부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타당도가 낮고 해석이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투사적 검사의 단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평가 환경. 평가 환경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사자가 누구냐 또는 그 상황, 그 검사를 받는 그 상황이 어떤지 내담자의 컨디션이 어떤지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바뀐다. 그래서 이 투사 검사의 어떤 그 검사 결과가 이러한 뭐 신뢰도나 타당도가 좀 낮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장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객관 검사와 투사 검사의 장점과 단점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교재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제 서술형으로 조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이제 실시가 간편하고, 그다음에 신뢰도 타당도가 높고, 객관성이 이제 높다. 그죠? 단점으로는 사회적 바람직성, 반응 경향성. 반응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정한 흐름이 있다. 예라고 할 때는 그냥 계속 예라고 계속 대답하는 그런 경향. 이런 경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학 내용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을 객관적 성격 검사에서의 장단점으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하시고 6번에 극대 수행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습관적 수행 검사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극대 수행 검사는 쉽게 말하면 이제 성격 검사고, 극대 수행 검사 반대로 극대 수행 검사는 지능 검사고, 습관적 수행 검사는 성격 검사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극대 수행 검사와 습관적 수행 검사의 피검자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이 조금 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극대 수행 검사와 습관적 수행 검사. 극대 수행 검사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쉽게 대표적으로 지능 검사. 그렇죠? 습관적 수행 검사는 대표적으로 성격 검사다. 지능 검사, 극대 수행 검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수행을 극대로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최선을 다하는 검사. 결국에 능력치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검사인 것이죠. 지능 검사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빨리 풀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능 검사가 극대 수행 검사다. 습관적 수행 검사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수행 검사입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그래서 성격 검사가 대표적으로 습관적 수행 검사다. 이 극대 수행 검사에서 피검자에게 요구되는 사항들, 그죠?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피검자가 요구되는 사항. 피검자는 어떤 태도로 이 검사를 수행해야 되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 극대 수행 검사는 시간 제한이 있다.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빨리.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답이 있다. 정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정답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 네,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습관적 수행 검사는 시간 제한 있을까요? 시간 제한이 없다. 그죠? 시간 제한이 없다.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도 없다. 그러면 시간 제한도 없고 정답도 없다면 내담자는 피검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 솔직해야 된다. 솔직하게 대답해야 된다. 솔직하게 대답한다는 것은 평소대로 대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극대 수행 검사가 하는 지향점은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습관적 수행 검사의 지향점은 평소의 어떤 성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능 검사 웩슬러 지능 검사라든지 카우프만 지능 검사 같은 검사가 있겠고요. 성격 검사, MMPI 같은 그런 검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검사들
같이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서술형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 보시면 극대 수행 검사는 일반적으로 제한 시간이 있고 문항에 정답이 있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두 번째, 습관적 수행 검사는 제한 시간이 없고 문항에 정답이 없고 최대한 정직한 답변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MMPI와 같은 그런 그 검사에서 이러한 정직성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죠. 이게 그냥 막 찍은 건지 아니면 정말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게 된다. 네, 극대 수행검사, 그 다음에 습관적 수행검사 내용 정리를 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심리검사의 해석 지침이 있겠습니다. 심리검사의 해석 지침. 우리가 심리검사의 해석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우리가 심리검사를 해석을 할 때 윤리적으로 좀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결국에 이것도 윤리적인 고려다. 그렇죠? 그 해석을 이제 처음 할 때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지만은 결국에 이 해석은 그죠? 내담자의 이익을 보장해야 되는 그러한 그 측면에서 이제 해석이 돼야 된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 요약의 이제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 함축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 요약에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로 내담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중립적이고 무비판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담자의 반응을 고려해야 되고, 내담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내담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내담자가 이해할 수 없는 막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뭔가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은 결국에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언어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죠? 이 검사 해석을 받는 사람, 그죠? 검사 해석을 받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수준, 그죠? 해석을 듣는 또는 보는 어떤 그 대상자의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해석을 임상심리 전문가가 어떠한 그 상담자에게 하는 해석이라면, 자문을 하는 정도의 해석이라면 좀 전문적인 용어들을 우리가 조금 포함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해석은 해석을 듣는 당사자, 대상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우리가 해석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두 번째로 중립적이고 무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좀 좋겠다. 그죠? 이것을 통해서 어떤 낙인을 찍는다던가, 이런 내담자야,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떠한 지적하는 그러한 태도들은 도움이 되지 않겠다. 세 번째, 내담자의 반응을 고려하는 것.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내담자한테 결국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내담자가 마치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더 자포자기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러한 걱정들을 우리가 조금 해석하기 전에 좀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조금
내담자가 해석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렇죠? 이 내용들을 조금 완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담자, 임상심리사의 태도가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다섯 번째로는 통합적인 시각을 갖는다. 통합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이 검사 결과 하나만 가지고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담자의 평소에 어떤 인터뷰했던 장면 또는 평소의 행동, 과거의 어떤 그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그 임상심리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방향을 결정할 것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밑에 이제 유의할 점 이렇게 해서 12가지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좀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적인 자질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결과를 해석해야 된다. 훈련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이것은 뭐 실시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규준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 중요한 내용이죠. 이 심리검사 해석을 자기가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결과 또는 규준에 따라서 객관성이 확보된 자료들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MMPI에 그 나와 있는 검사 결과가 우리가 보통 65점 이상이어야 유의미한 점수로 보는데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심리사가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내담자에게 해석해 준다. 이것은 조금 윤리적인 고려가 필요할 수 있겠다. 그죠?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검사나 관련 자료를 함께 고려해서 결론 내린다. 통합적인 관점을 갖는다. 그리고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 그죠? 중립적인 태도를 갖는다. 자기 충족 예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제 결국에 명명이나 낙인 요것과 같은 이야기, 같은 맥락인데요. 자기 충족 예언이라는 것은 내가 이러한 가설을 세웠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심리검사를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 결과를 악용하거나 그죠? 해서는 안 되고 반응을 고려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검사 점수를 말해주는 것보다는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능검사가 있는데 100점이 평균이고 신뢰도에 따라서 그죠? 신뢰 범위가 90에서 110까지는 보통 수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가 너 IQ가 90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체적인 지능 수준은 보통 범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방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립적이고 무비판적이어야 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진로와 관련된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뭐 내담자가 임상심리사가 이제 어떻게든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 다음에 검사지의 대상과 용도를 명확히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규준 집단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내담자가 만약에 청소년 집단이다. 그러면 청소년용 검사를 해야 되고 규준 집단 역시 청소년 대상자의 규준 집단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 지침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그래서 실시할 때 그리고 해석할 때 이런 윤리적 고려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주제 보시면 심리검사의 실시 목적이 있죠. 실시 목적. 우리가 이제 심리평가의 목적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았는데요. 그 내용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리검사는 심리평가보다 하위 개념이다. 그죠? 심리평가 안에, 그죠? 심리평가 안에 심리검사가 있는 것이다. 안에 여기에 일부분이 심리검사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검사의 목적이나 심리평가의 목적은 거의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심리검사가 어떤 목적으로 실시하는가, 여기에서의 목적은 실시 목적이죠. 왜 실시하게 되느냐, 임상심리사가 왜 심리검사를 실시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핵심 요약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함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키워드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 검사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인터뷰하고 어느 정도 행동 평가를 해봤더니, 그 관찰을 해봤더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가설을 세웠는데 그 가설을 맞는지 틀리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내담자의 이해를 위해서 심리 검사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동 예측. 우리가 내담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후의 행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측을 위해서 심리 검사를 하는 것이다. 내담자를 이해를 하면 이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MMPI 검사를 했는데 입원 척도가 높게 나오는 그러한 그 그룹, 이러한 그룹들은 어떠한 행동 특성들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규준 집단에 대한 특성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담자도 입원이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룹과 비슷한 행동 특성을 보일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을 추정하는 것, 그렇죠? 원인을 추정하겠다.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그 뭐 MMPI 검사 같은 경우에 입원 척도가 높았는데 입원 척도의 내용 척도들을 보니까 패밀리 프라블럼 같은 거, 뭐 보충 척도나 내용 척도들을 보니까 패밀리 프라블럼, 그죠? 뭐 그 가족 문제가 있었더라. 또는 소외감 같은 게 굉장히 높았더라. 그러면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우울한 행동들, 관찰되는 우울한 행동 특성들은 어떤 내적인 소외와 가족 갈등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정할 수 있겠다. 이런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연구나, 그 다음에 5번의 배치나 또는 뭐 선별,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다. 이렇게 심리검사의 실시 목적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심리검사의 목적과 심리평가의 목적들을 같은 맥락에서 이제 보고 이해하시는데, 심리평가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 별도로 답변들을 좀 구성해 놓으시고, 심리검사 실시에 대한 목적이 나왔을 때 그 답변을 별도로 구성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 주제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9번 주제는 이제 풀배터리 실시 이유인데요. 종합검사를 왜 하냐,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테스트 바이 테스트를 할 거냐, 풀배터리를 할 거냐에서 풀배터리의 장점들이 결국에 이제 실시하는 이유가 되겠죠. 내용들 보시면 핵심 요약에 전반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성격이라는 것이, 그렇죠? 한 가지의 테스트만으로 뭐든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종합적인 이해로 오류를 감소하겠다. 그리고 교차 타당성을 검증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단일 검사의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단일 검사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 같은 데 가서도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소변 검사, 피 검사, 엑스레이 촬영,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정신과 그 정신건강 검사, 그죠? 정신건강에 관련된 문진표도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풀배터리를 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담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테스트 바이 테스트가 낫다라는 것이죠. 단일 검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내담자가 과거에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경험이 있고 지금도 우울증으로 호소하고 있다 하면 우울증과 관련된 검사를 하면 우리가 내용들을 조금 직접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임상심리사가 우리 단일 검사로 할 건지 종합 검사로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해가 이 종합 검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다. 결국에 이것은 종합 검사의 장점 또는 뭐 강점. 종합 검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냐? 첫 번째, 전반적인 이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오류의 감소. 오류, 어떤 오류? 진단상의 오류죠. 진단 이나 평가. 진단이나 평가상의 오류를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 네. 교차적인 타당성을 확보한다.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MMPI 검사를 했고 로시아 검사를 했다. 여기에서 2번 척도가 상승했고 로시아 검사의 우울 지표가 상승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울하고 여기에서도 우울하니까 우울한 것이 맞네 이렇게 이제 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차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밑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종합 심리 검사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의 수집 이것들을 통해서 개인 심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죠? 우리 인간의 정신 또는 심리, 뭐 성격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으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평가를 우리가 한다. 그래서 좀 이러한 그 풀배터리를 임상심리사가 이제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놓치고 가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면접이나 행동관찰, 단일검사로 확인하지 못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오류를 줄인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를 했는데 이걸로는 뭐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관찰이나 이런 가설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풀배터리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죠. 자, 세 번째로 종합심리검사를 통해서 단일검사의 단점을 보완하고 교차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측정 오류 오차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챕터 1의 심리검사 기초 내용들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챕터 2의 지능검사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